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리얼미터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는 ARS로 RDD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뭐 이론은 좀 있습니다만 그 추세에 있어서는 다들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추세를 바라라고 하거든요.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정확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40% 초반대가 깨져서 4자가 3자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조사에서 근데 3%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보통 몇 주를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주에 43.3이었고 그럼 지금 상황은 하락 추세는 아니고 횡보다 이렇게 횡보죠.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조사 숫자상으로 0.3포인트는 의미가 사실 있는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이 저거를 보도하는데 이제 선을 그어야 되니까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제 횡보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50% 정도에서 횡보하던 게 40% 초반으로 내려왔다.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걸로 내려왔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때고 뭐 이런데도 이게 내려온다. 이 부분이 위기인데. 지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 분석이 나왔죠. 굉장히 저는 그냥 지금 상황 다 설명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과 증시 문제가 40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 서울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보면 일은 잘하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많이 휘발시켜 버렸고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뭐 대응이 안 되죠. 당은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는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좀 이번 주까지는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반등은 좀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정치적 여론조사에서 당정 간의 관계가 그리고 당정 간 일을 좀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 제일 여론조사가 왜 오릅니까? 외교적인이라고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대통령 같은 일이네. 순방 갈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당의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당정 간에 뭐 만나는 모습이 연출되고 뭐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하는데 이걸 다시 이제 말하자면 50% 정도를 하방선으로 해서 유지시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선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하여튼 40% 선에서 횡보하느냐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때는 실력이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골든크로스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실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광우병 처음 났을 때 막 지지율 그때 20%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후에 국정동력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보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탄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김민석 당대표가 되는 거를 상황에서 놓고 보면 김민석 당대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면 그 부분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승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분석해요. 내가 관심 있는 거하고 뉴스가 관심 있는 거하고 다르다. 여기서 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 뉴스와 뭐 시사 프로그램들 온통 전당대회 신경이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가장 충격을 줬던 지난주에 뉴스가 ISA 통장 혜택 이거 바꾼다. 기간 단축시키고 2년도 안 해준다. 원래 2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었던 거 원래 2천 못하면 내년에 2천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그랬는데 내가 1년에 2천만 원 어떻게 저금을 하냐. 근데 이제 밀어주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걸 다 알차게 챙겨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직장인들의 부의 축적의 가장 근원이란 말이에요. ISA 통장이.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가 축소를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여기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관심 있어. 근데 봐봐요. 이거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왜 이러지? 그래서 궁금한데 뉴스를 틀었더니 그 얘기가 거의 없어. 다 전당대회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0대 30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이게 되게 급한 것 같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하나도 우리 인생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저런 거 가지고 싸우네? 무능하네? 아우 짜증나. 이거예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당정이 협의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처가 되기 시작하면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희한한 게 이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6.6%가 상승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30%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대구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또 60대에서는 6.1% 떨어졌어. 그리고 다른 연령대는
조금씩 1% 내외로 이렇게 떨어지고 예. 지역들은 전남, 광주, 전북은 2.8%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코어가 이탈한다 이렇게 보려면 또 호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부정 평가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크게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네. 대구 경북 부동산 상황은 서울 경기 이쪽은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 이거예요. 대구 경북 뭐 제 어른들하고 얘기해 보면 부동산 뭐 세제 개편이니 보유세 때리니 이 모든 것들을 환호해요. 지방 사람들은. 왜냐? 서울 사람들은 다 돈 벌거든.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몇 억씩 확 버는데 뭐 대구 경북 사봤자 얼마 안 올라가요. 예. 오히려 미분양도 많죠. 미분양 공실 천지예요. 남아돌아 아파트가. 근데 서울은 막 세금도 올리고 어쩌고한데 이거 서울 집중 무조건 해결해야 돼. 막 때려 잡아야 돼. 이 의견.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는 정말 저 대구 경북보다 더 먼 지역의 의원이 총선 다 끝났다. 이 부동산 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반전계기를 전당대회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의 하락 국면, 대통령이 권력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반전보다는 지지율 상황이 좀 횡보 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개헌 국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이야기가 나온 상황 국민적 짚고 동의 정도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대통령, 그러니까 뭐 개헌의 필요성이나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가 선행 지표예요. 근데 그 선행 지표에 대한 확인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 시절이나 이렇게 해도 개헌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당사자들 의장이나 높았지만 국민들은 뭐 개헌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탄핵이나 계엄 이후에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권력구조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한 정치권의 어떤 합종 연행, 뭐 연대 이렇게 가려면 그 전에 모든 정당들이 이 개헌이 정말 국민적 동의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가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압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거나, 최소 왜냐하면 국회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 200명이 돼야 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그 뒷받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찬성 40 반대 40 나온다 이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무르익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찬반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의석수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 최소한 40명 이상을 땡겨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2028년도에 결국 결정이 날 거예요. 총선 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X에 글을 실제로 올렸습니다. 직접 올려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임기 변경하는 권력구조 개편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2022년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올렸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야 개헌이든 뭐 권력구조 개편이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ISA 통장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정부가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구가 됐어요. 이게 개편을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걸로. 사실 그걸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신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애초에 몰랐냐 이거를 반발이 있을 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근데 그 역할은요, 여러분. 뭐 청와대에서도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권력을 왜 나눠놓고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청와대가 있고 또 정부 부처 국무회의가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체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레드 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당의 역할론이 참 중요한데 여당 중에서도 보좌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보좌관들이 실질적으로 여론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은 그냥 이제 방향만 슬쩍 이거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데 지역 여론부터 여의도 여론까지 쫙 수집을 해오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 ISA 뭐 바꾼대 혹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뭐 시끄럽대 뭐야 이러면 보좌관들이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좌관들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판국에 다 쏠려 있고 정신이 그렇죠. 거기 가 있고 이러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은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뭐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그럼 김민석 대표 뭐라고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딱 나오면 당도 바로 움직이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되려면 보좌관들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여유가 캐파가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될 거다. 그럼 그 이후에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도 여론도 민감하게 청취하고 그걸 예. 전달해주고 버퍼 역할도 하고 레드팀 역할도 하고 여론을 형성해주기도 하고 그런 살아있는 여당의 모습이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예. 근데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변수, 뭐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어쩌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막 지리멸렬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예, 국민의힘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자, 그걸 제가 뭐 말하고 닳도록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말이 안 된다. 예. 헌법 규정에 있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에 관한 조항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개헌을 해도 적용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4.19 혁명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고하게 오는 대통령 임기 때문에 개헌을 다 해왔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가 그래요.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화의 피를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고 그 결과 만들어진 조항이 그 위대한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에 관한 거는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된다는 그 개헌 조항이 헌법 조항인데 이거를 개헌 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특히 민주당 정권이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먼저 개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연임을 뭐 중임제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예. 이재명 대통령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헌안이 먼저 공고가 되잖아요. 개헌 절차라는 게 공고가 되고 2주 이상 방송국에서 막 엄청 떠들 거 아니에요. 난리 그렇죠. 났다 지금. 유튜브도 난리가 나겠죠. 네, 예. 헌법 128조를 개정한데 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개헌 추진하는데 예. 방송에서 2, 3주를 떠드는데 그 개헌을 해갖고 국민투표가 되며 국민의힘에서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난 찬성할게요 자리 주세요 하냐고요. 근데 말이 제가 안 된다니까.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자 골프 라운딩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김태호, 네, 김태호, 뭐 그리고 주호영. 주호영 의원도 있고 개헌 원자죠. 예. PK, TK 의원 물론 이제 일부 뭐 박덕흠이나 이렇게 충청권도 있습니다만 PK, TK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헌을 원하는 분들이 맞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헌을 원해요. 개헌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 개헌에 자꾸 대통령 연임 이걸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결하려고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넣음으로써 개헌보다도 더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장사하면은 대통령 지지도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다음 총선 대선에서 표 얻을 수 있다. 이 계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들은 이 김태호 바로 메시지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하겠다는 것을 절대 안 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그렇죠. 연임 불추진을 명확하게 밝히면 한다면 국민의힘도 개헌에 찬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야. 네, 개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어서 뭐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밝혀라.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밝히겠죠. 왜냐면 이거 개헌 논의가 시작되려면 그거를 밝혀야 되고 그거 128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밝히면 이 제안 자체가 마치 그거인 것처럼 포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있다고요. 아직 대통령이 어쨌든 엑셀 쓰긴 했지만 이 논의가 어떤 테이블 위에 올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빠르면 다음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언급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만 상황이 무르익으면 이게 그렇죠.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구조적 다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적 다수가 우리가 200석을 넘길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그런 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가능한 정치 세력이 200석이 넘으면 구조적 다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어떤 의견을 반대하고 찬성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면 160대 120, 뭐 110으로 갈려갖고 완전히 아무 대화도 안 돼. 그래갖고 결국엔 이쪽 160도 아무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쪽 110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도 여의도에서 이룰 수가 없어. 이 상태로 가는 게 퇴행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진보가 20개, 민주당이 한 150개, 그 다음에 개혁보수가 뭐 한 50개, 70개, 그 다음 나머지 뭐 저쪽 이 장동혁 세력이 뭐 몇십 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더 건강한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화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틀이 돼야 그렇게 해서 양당 간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틀이 아니라 그 정도 틀이 돼야 개헌이 됐건 뭐가
됐건 공화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기 이제 저기 내란 비상계엄 묻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쳐. 역시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군. 한쪽은 이렇게 보고 그렇죠. 또 내부의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한쪽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뭐 한쪽에서는 저게 저거군 드디어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군 뭐 이렇게 보고 있어. 요 상황만 갖고도 근데 대통령이 뭐 여당 의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스킨십을 갖는 건 바람직한 그렇죠. 일이죠.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예. 여러분 개헌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협의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20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1호 국정과제가 개헌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화제가 됐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걸 몰라갖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 사람들의 그 의식 뭐 연임하려는 거야 개헌도 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거야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까지 내가 화가 나지만 참겠다 이거예요. 예. 반박하면 돼. 근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정청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뉴스공장 열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제가 보기엔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살자고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진짜 민주당 정통적으로 지지하던 친노 친문 다 까내고 다음 정권 오든지 말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손잡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저항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우리를 배신했어.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헤아릴 생각은 1도 없고 어떻게 국민의힘 시각적인 그 수준하고 어떻게 괴를 같이 하냐고요. 대통령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줘야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대통령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앞장서 갖고 막아주지를 못할 망정. 뭐예요 그게 도대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네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똘똘 뭉쳐갖고 한 185석을 해. 그 다음에 그럼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멸되겠군.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야겠군. 전체적인 정치 흐름에서 흐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자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상정했던 건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선 표로 계산한 뭐 시사인의 계산도 있었지만 그거가 안 돼요. 그 이번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장 말고 지역까지 내려가면 150 몇 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를 표로 국회로 계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연합적 성격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연합적 성격의 정책 이슈로 가려면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지금 괴리가 발생하는 거냐면 저쪽을 쳐다보면 저 올림픽공원에만 가는 당대표가 있는 저 당이랑 뭘 하냐 도대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 놓여져 있는 모순과 괴리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입장을 가진 의견 정치 세력들이 합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연대하고 어떤 건 반대하는 성격으로 해서 200석이니까 절대 다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도출해내고 뭐 이런 게 정치적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정치적 과정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세력들이 한 200석 이상의 어떤 합리적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정치. 그렇죠. 그 중에 우리 파이가 다수면 다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노선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2028년까지 똘똘 뭉쳐서 진짜로 한 180석 해봅시다. 그래서 저쪽을 자연 도태시킵시다. 저 장동혁은 못 해도 안 되니. 근데 이 두 가지인데 대통령이 후자를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는 한 진영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 대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 후자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적인 조건에서. 않죠. 그러면 대통령은 전자의 방향으로 계속 이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후자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민주당이 유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논의하더라도 저쪽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한테 표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해서 압도적 다수가 돼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투트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으로선 유력한데 어쨌거나 이후 당대표가 해야 할 당면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 있는 장동혁 대표. 와, 광복절인데 올공 시위에 가서 연설 장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복절이라고 발음하신 겁니다. 건국절이라고 잘못 들으신 분도 있어요. 광복절이라고 당연히 하죠. 건국절이라고 얘기한 거는 장동혁이 그럼요. 올공 시위에 가서
광복절에 가서 와, 이 장면에 대한 인상 비평도 좋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전통에 원래 갈 거라고 예상했고 와, 이제 현역 의원들하고 원외 이제 당협위원장들 뭐 수십 명이 갔다. 이래가지고 우와 장동영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평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아니 원외 당협위원장 저 8월 말에 무슨 당 쇄신안 무슨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안 싸우는 놈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당원들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게 장동영 얘기 아닙니까? 나와야지 뭐 어떡해요. 예? 당협위원장 잘리면 총선 공천 없는 건데 사실상. 사실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해.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 뭐 꼴랑에서 한 20명 남짓 갔나? 보니까 뭐 다 면면들이 원래 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그분들 어차피 당 지도부 바뀌면 공천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다소면도 많고. 근데 이제 갔더니 자 장동영 대표 이렇게 안 싸우는 사람은 공천 배제하겠다. 당에서 거의 그냥 정치 생명 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우는 데가 어디냐? 올림픽공원이야. 그러니까요. 올림픽공원 저기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선거 투표표 아니 부정선거 재선거 하자는 얘기를 지금 공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기 힘든 메시지야 이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올공 시위는 안 끝나요. 그렇죠. 그럼 장동혁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조건을 얘기해야 계속 그걸로 프레임 잡을 수 있어. 그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안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 자기는 거기서 계속 시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현역 의원들이 가갖고 같이 하냐고. 안 되는 막다른 길로 레밍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네.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갈 거는 같은데 1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막합니다. 전혀 다른 유니버스의 정치가 돌아가고 있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심한데 애매해요. 이거 어쨌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집단인데 야당 대표인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래서 막 그거를 뭐 현역 의원이 몇 명의 영향력이 커지냐 안 커지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사실 신기루 같은 거죠. 지금 당 대표니까 갖고 있는 영향력이고 그 당대표가 사라지면 정치인 장동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의도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허상 같은 건데 그 허상이 지금 현실이기도 하니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정상화돼야 뭐 이게 뭐 정치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치적인 수순으로 지금 이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당 정치에서 정치적 수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요. 정당 밖에. 대중운동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지금 정치적 상황이 오래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당 바깥에서 장동혁 대표 행보가 이런데 저런데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 있는 같은 테두리에서 정치를 하는 의원들이 야 이렇게는 못 가겠다. 근데 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들이 안 나서는데. 나서지 않고 있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6시 드디어 전당대회의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당대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최고위원 수석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친명 친청이라고 분류해온 언론이 분류해온 대로 어느 누가 5위로 들어가는지 정말 이성윤 구하기가 성공이 되는지 친청계 의도대로 아니면 어제 임미애 후보 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호 후보 죄송합니다. 김영호 후보 사퇴한 대로 김용호 후보가 들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